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어느 고을에 얼굴은 호랑이 상이요 기백은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힘도 대단했는데 하루는 일을 하러 나가던 머슴이 끌던 달구지가 구덩이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아무 말 없이 다가가서는 달구지를 번쩍 들어 옆으로 옮길 정도로 힘이 대단했습니다. 재산 또한 고을 최고가는 부자였고 그 부를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고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내어주어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었으며 몇 년 동안 가뭄으로 흉작이 들자 곳간을 열어 나눠줌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김대감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은 여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고명딸 설애였습니다. 아씨, 저자의 사당패가 왔다는데 구경 가실래요? 사당패? 연아, 넌 매번 일만 하면 농땡이를 피우자고 하는 게야. 오늘 새벽 몇 시부터 계집 종인 연하는 오시가 다 되도록 다음날 양민들을 구일해줄 곡식들의 양을 셈하다가 좀이 쑤셔서인지 주인인 설애 아씨에게 저작거리에 온 사당패를 구경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씨, 우리 그러지 말고 구경 가요. 고을에서 저희만 못 봤지? 다른 사람들은 다 봤을 거구만요? 안 된다.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어딜 가자는 게야. 설애 아씨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김대감이 나섰습니다. 설애야, 그러지 말고 다녀오너라. 나머지는 행랑아범에게 시키면 된다. 아버지, 그래도 요 녀석 이제는 아비 말까지 거역하는 게야. 할 수 없네요. 그럼 늦지 않게 다녀올게요. 김대감의 말에 할 수 없이 손을 털고는 설애 아씨는 계집 종과 채비를 해서 집을 나섰고 그런 설애의 뒷모습을 김대감은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설애의 나이가 시집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고도 남았기에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을 떠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김대감이 고을 양민들을 돌보는 걸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곳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몇 년 동안 흉작이 든 양민들에게 고리를 풀어 땅을 빼들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대감이었습니다. 밖에 꺽쇠 있느냐? 네, 대감나으리. 저자의 돈을 푼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느냐? 대감마님 말도 마십시오. 지금 저자의 푼 돈이랑 곡식이 거의 다 되돌아왔습니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흉년이 든 지가 몇 년인데 되돌아오다니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났단 말이냐? 그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빌려가던 사람들이 김대감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이며 곡식을 풀어서 빌려간 사람도 그걸 받고 바로 갚으러 오는 실정입니다요.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겠구나. 그 누구도 내 앞을 막은 자가 없거늘. 꼭세 넌 당장 나가서 서자의 왈자들을 알아봐서 데리고 오너라. 난 지금 당장 현감을 만나러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대감은 저작거리에서 행패를 부려먹고 사는 왈자들을 알아보라고 명하고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을 현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시각 사당패를 구경하러 갔던 설애 아씨에게도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으니 형님 이러다가 우리 사달날 것 같은기요. 넌 왈자 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걸로 겁을 내고 그러느냐? 겁이 안 나고 백입니까요? 아무리 봐도 김대감 집 아씨 같은데 하던 대로 그냥 여종이나 노려서 데리고 가시죠.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조용한 장소는 알아봐 놓은 게야? 알아볼 거나 있나요? 지난번 갔던 물레방아로 가서 일을 치르면 되죠. 그래도 탐스럽기는 탐스럽네요. 너가 봐도 그렇지. 딱 봐도 누구 하나 손 안 댄 처녀인 게야. 이러다 놓치겠다. 어서 따라가자. 왈자로 보이는 두 명이 사당패를 구경하러 가는 설애와 연하를 보며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녀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오랜만에 나오는 나들이의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사당패에 잘생긴 사내도 있다고 합니다요? 넌 그런 걸 도대체 어디서 듣고 오는 게야? 한 번씩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 제가 이 고을의 소식통 아닙니까? 아씨도 고을에 잘생긴 선비님이 궁금하면 물어보셔요. 제가 다 꿰고 있으니까요. 암튼 넌 잘 나가다가 꼭 옆으로 새는구나. 두 여인은 그렇게 제잘거리며 저작거리를 향하는데 저작거리 앞 의원집을 지나고 있을 때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고 무슨 사연인지 그 사내는 의원을 잡고 통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약을 좀 내어주십시오.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 준다고 했느냐? 약값을 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어주지. 이럴 시간 있으면 어여가서 돈을 구해 오너라. 의원님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요. 내 꼭 나중에 와서 드릴 테니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우리 스승님 돌아가시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치료한 것도 돈이 없다고 해놓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저기 저 스승이라는 사람 데리고 어여 나가거라.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 사내의 딱한 사정을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설애는 무릎 꿇고 있는 이름 모를 사내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만 심장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사내를 보고 가슴이 떨려온 적이 없었던 설애였는데 첫눈에 반한 것인지 사내의 얼굴을 보고 나서 손이 파르르하고 떨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도 붉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내도 설애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스승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을 잠시 잊을 정도로 선남선녀의 외모를 가진 그 둘은 멍하니 상대방만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셔요? 여종 연하가 부르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린 설애는 지금 약값이 없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맞나요? 설애 아씨 나오셨나요? 별거 아닙니다. 글쎄 이 녀석이 치료비도 안 주고 약도 그냥 가져가겠다길래 쫓아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렇게 내쳐서야 되나요? 그래서 약값이 얼마인가요? 두냥입니다요, 아씨. 연하야 돈을 내어주거라. 그 사내는 어안이 벙벙하여 고맙다는 소리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의원이 툭 치면서 어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지 뭐하고 있냐 이놈아. 의원의 말에 그 사내는 연신 고맙다 말하며 은혜는 꼭 갚겠다 말을 하고 있는데 설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붉어진 얼굴이 들킬세라 빠르게 의원에서 나와 발걸음을 재촉하였더니 뒤에서 그 사내가 자신의 마음이 설애에게 가 닿기라도 바란 건지 꼭 은혜를 갚겠다는 외침을 큰 소리로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대감은 언제 도착했는지 박형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을 부르시지. 어찌하여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습니까? 감히 고을의 현감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는가? 무슨 농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야 대감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아닙니까? 말이라도 고맙구만. 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박현감도 한양으로 올라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일이 찾아왔네. 아이고 대감, 지방 총구석에서 현감이나 하고 있는 소인이 어찌 한양을 가나요? 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박형감은 이대감 입에서 한양이라는 말이 나오자 입에서는 마른 침이 꿀꺽하고 삼켜졌습니다. 줄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다만 명분이 없다는 게 아쉬우면 아쉽겠구만. 말씀 잘하셨습니다. 조정의 장계라도 한번 보내려면 굵직한 일이 하나씩 나오고 해야 하는데 이런 총구석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박현감, 내가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던져주면 뭘 해주겠나?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양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고기입니까? 암 그렇고 말고 이런 고기는 어떤가 영모라는 고기 말일세. 영모라뇨? 그래 영모를 일으키려는 자를 박현감이 수습했다. 이 정도면 한양 갈 명분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명만 하십시오, 대감. 그 시각 사당패를 구경하던 설애아 씨와 계집종 연하는 해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가
서둘러 발길을 재촉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넌 계집 종을 잡아서 물레방아로 오너라. 난 저 양반집 계집을 잡을 테니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형님만 좋은 거 하더라. 시끄럽고 골목길을 돌면 바로 제갈을 물려서 들고 뛰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형님. 뭐 한두 번 해보나요? 그렇게 서서히 왈자들은 여인들과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었고 연아야, 네, 아씨. 뒤에 저 사내들 저작거리에서부터 따라오지 않았느냐? 에이, 설마요. 아무래도 불안하구나. 어여 발걸음을 빨리 하거라. 네, 아씨.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퍽하는 소리와 함께 설애아씨는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설애아씨는 서서히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는데 눈은 가려져 있고 제갈 또한 물려져 있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위를 손으로 더듬거렸는데 까끌까끌한 볏짚 같은 게 만져졌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었던지 저고리며 쓰개치마가 흠뻑 젖어서 온몸이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으며 귀에서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더니 그것도 잠시 설애아씨에게 누군가의 축축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챈 설애아씨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으나 소용이 없었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우붑거리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귀에서 굉음 소리가 들리며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이 힘을 주어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자신의 눈 가리개를 누군가가 벗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애야, 괜찮으냐? 아비다. 이 아비가 왔다. 자신의 눈앞에 김대감을 확인하자마자 안도감에 몸이 축 늘어지며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나왔고 김대감은 그런 설애의 모습에 너무나 안쓰러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안아주는 것밖에 없어 그냥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김대감의 품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종 연하가 옆으로 오더니 아씨, 괜찮아요. 죄송해요. 저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네요. 그랬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왈자들에게 설애아씨가 먼저 당하는 걸 보고는 연하는 정신없이 집으로 내달렸고 자신의 딸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김대감이 저작거리로 걸어오다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김대감은 늦지 않게 물레방앗간에 도착해서 주먹 한 방에 문을 때려 부수고는 왈자를 걷어 차버리고 설애를 구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도망가는 왈자들을 딸을 놔두고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딸을 구했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설애를 업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대감의 명으로 머슴 꺽쇠가 2명의 왈자들을 이대감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들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요. 그래, 들여보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대감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어제 설애아씨를 공경에 처했던 왈자들이었습니다. 너희 얼굴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자신들 모양새를 보고 이대감이 묻자 쓴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왈자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요. 뭐 좋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내가 너희들에게 중히 시킬 일이 있는데 어떠냐? 내가 너희들의 뒷배가 되어주마. 갑작스럽게 이대감이 찾는다는 소리에 같이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괜히 두렵기까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뒷배가 되어준다는 소리의 쾌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껏 저자에서 왈자 생활을 하는 거랑 이대감이 뒷배가 되어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님의 명이라면 분골셋이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요. 그럼 며칠 후 내가 기별을 넣을 테니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네, 대감마님. 그렇게 이대감은 왈자들이 며칠 후 할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데 왈자의 대장이 청이 있다고 이대감의 말을 끊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김대감의 여식을 저에게 내어주십시오. 이대감은 지금 하려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김대감의 여식을 내어 달라는 소리에 의아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건 여식이 아니었기에 마음대로 하려구나. 대신 정리는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나중에 뒤탈이 나면 너희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으니. 알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감마님. 그렇게 왈자들의 조건을 수락한 후 집에서 내보냈고 혼자 남은 이대감은 벌써 일이 다 끝난 듯이 기분이 좋아져서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늦은 밤 꺽쇠를 시켜 박형감과 왈자들에게 기별을 보내고는 이대감은 자신의 머슴들과 사병까지 동원해서 김대감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대감과 그의 수하들을 보고는 김대감은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큰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설애가 두려워하는 걸 보고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녕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몰라서 묻다니. 내 놈이 무슨 꿍꿍이 속인지는 모르나? 내 가만히 있지 않을게야.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내 놈 한 짓을 낱낱이 알릴 것이다, 이놈. 김대감의 분노에 찬 소리에 이대감은 오히려 껄껄 웃더니 역적의 소리를 누가 듣느냐 말이다. 내 오늘 여기서 너를 처벌하고 내가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마. 이대감의 입에서 역적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건 잘못돼도 한참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김대감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이라니? 증자도 없이 역적으로 모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이냐? 증자라. 말 한번 잘했소이다. 그럼 김대감이 떳떳하다면 곡간을 한번 열어보시게나. 거기에 증자가 있을 것이니. 이대감의 말에 김대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곡간에 저자가 뭔가를 넣어 놓았구나. 저걸 열면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의 머슴들을 전부 곡간 앞으로 보냈습니다. 김대감 그런다고 거길 우리가 못 열어볼 것 같소? 내 놈이 무슨 권리로 저길 열어본다는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에서 박형감과 포졸들이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장 거기서 비키지 못하겠느냐? 방해할 시에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썩 물러나거라.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머슴들을 치우고 곡간을 열어보거라. 김대감은 박형감의 등장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당했구나. 이러다가는 자신과 머슴들은 물론 설애까지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머슴들을 물렸고 잠시 후 포졸들이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조총이랑 화약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큰 상자를 옮겨붓는데 많은 조총들과 화약이 쏟아졌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이상 여기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김대감은 이건 누명이오. 내가 역모를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소. 내 순순히 따라 갈 테니 관찰사를 불러주시오. 하지만 이대감은 김대감을 옥에 가두어 시간을 끌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길이 관찰사에게는 미치고 있지 않아 혹여라도 훗날 이 일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끝맺기 위해 박형감을 한번 쓱 쳐다보고 눈빛을 맞추더니 김대감의 머슴들이 모여있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의 머슴들 중 두 사람에게 그 시선이 멈추었는데 거기에는 이대감을 찾아왔던 왈패 두 명이 머슴들과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김대감 머슴들과 섞여 있던 왈패들이 철아 김대감님을 구하자. 전부 덤벼들어. 라고 소리를 내지르며 이대감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동안 자신의 주인인 김대감이 끌려가는 걸 보고 어찌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던 머슴들은 그 소리에 일제히 이대감의 사병과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사병들과 관병들에게 상대가 될 일이 없었고 순식간에 김대감들의 머슴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김대감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그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딸 설애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이 낼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문 앞을 지키던 사병들이 자신을 공격하든 말든 온 힘을 다해 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설애에게 너만이라도 살아서 이 집을 빠져나가라고 울부짖었고 차마 아비를 두고 갈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으니 여종 연하가 설애의 팔을 잡고는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연하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김대감에게 사병들이 마지막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었고 김대감은 도망가는 설애를 보며 웃으면서 손짓을 하는데 입모양이 꼭 사랑한다 설애야.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달리던 설애에게 누가 쏘았는지 화살이 하나 날아왔고 그 순간 연하가 설애를 밀치더니 자신이 대신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씨 어서 가셔요. 연하야, 나 혼자 어찌 간다 말이냐. 지난번에는 죄송했구만요. 이번에는 아씨가 먼저 가세요. 전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아씨에게 잘생긴 선비님도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 말을 끝내고 연하는 눈을 감아버렸고 설애를 노리는 왈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설애는 앞만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던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딘지 모를 산속에 다다랐는데 포기를 모르는 왈자들은 거기까지 따라왔고 그 모습에 뒷걸음치며 다시 뛰려고 하는데 하필 큰 구덩이가 있어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고 손에 잡히는 걸 찾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고 위쪽을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오지 않고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검은 실루엣이 구덩이에 나타나서 손을 뻗으며 아씨, 이 손 잡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애는 위쪽을 쳐다보며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검은 실루엣의 정체는 얼마 전 의원집을 떠날 때 뒤에서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설애는 그 사내의 정체를 알자마자 이제는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에 스르륵 눈이 감기더니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 사내는 자신의 곁을 지키며 밤새 간호를 하고 있었고 아비에게 가봐야 한다며 몸을 일으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사내는 설애를 잡으며 이미 늦었다고 지금은 숨어 있어야 한다며 설애가 누워있을 때 밖에서 알아온 사실들을 모조리 말해주었습니다. 사내의 입에서는 결국 그날 김대감 집에서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까지 전부를 말해 주었던 거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런 복수도 하지 못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내가 살고 있는 산속에 30명이 넘는 사내들이 무술을 수련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설애 아씨, 이제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 지나면 김대감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거기에 치부책이 있을까요? 네, 반드시 거기 있을 겁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관찰사 나으리가 이후에 전부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 국법으로 이대감을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사병도 있을 건데 너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우린 30명 남짓이지만 거긴 사병만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모인 30명 남짓의 사내들도 이대감에게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 도망 다녔던 사람들로 지난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다니며 모으고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게 설애아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관찰사에게 가 자신의 가문에 일어난 일을 모조리 고하였더니 자신도 그날 일을 보고 받았을 때 의구심이 들었다 말하며 증자만 구해오면 자신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설애아 씨는 김대감과 연이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융통해 기방에 있는 기생들에게 전부 쏟아 부었고 술자리에 나오는 말들을 총합하여 치부책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대감의 악행을 벌할 수 있는 날이 찾아왔고 그날 저녁 이대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간단히 술을 한잔하며 의기투합하고는 다음 날을 위해 모두들 일찍 잠이 들었으나 단 한 사람, 설애아 씨는 잠을 청하지 않고 그 사내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주무셔요? 아씨, 어찌 서방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마음은 이미 서방님에게 다가가 있사옵니다. 저를 거절치 말아주세요. 설애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옷고름을 풀고는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대감에게 복수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이 닥쳐 힘들어할 때 언제나 그 사내는 설애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었으나 그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으며 내일 새벽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주는 사내에게 설애아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내도 마찬가지로 이미 설애아 씨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며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의원에서 처음 만난 그날
운명에 이끌린 듯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에 같이 누워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내는 뭔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흰 그릇에 탕약 같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이거 좀 드시오. 둘 사이는 어느새 평생의 배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서방님? 청심원이요. 아무래도 부인이 이대감을 보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아. 이리 준비했어. 서방님부터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난 먼저 먹었으니 어여 드시오. 조금 있으면 같이 나가야 하니. 그 사내의 말에 설혜아 씨는 한 점의 의심 없이 그 탕약을 마셨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설혜아 씨의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설혜아 씨가 먹은 탕약은 청심원이 아니라 잠이 들게 하는 탕약이었고 그 사내가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대감의 집에 사병이 50명인 건 맞지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면 근처 사병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였죠.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혹여나 일이 잘못되어도 그녀만은 살리기 위해 몰래 탕약을 먹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버린 설혜아 씨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이내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을 알아차리고는 이대감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대감의 집에는 엄청난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고을 사람들이 간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아까운 목숨들만 저리 날아갔으니 어제 이대감 집에 뭔 일 났게요? 아직도 못 들었어? 간밤에 복수하겠다고 사내들이 들이닥쳤는데 거기에 간자가 있어. 이대감이 기다렸다가 모조리 처치했다고 하나오. 옆에서 듣고 있던 설혜아 씨는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수를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몰려오기도 하였으나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이대감의 손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이가 또다시 이대감 손에 의해 떠나보냈다는 슬픔과 좌절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대감은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자아도취되어 이제는 이 작은 고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올라가야겠다는 야망까지 가슴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꺽쇠야, 내 나으리. 오늘 수고한 사병들 모두 기방으로 가자고 하거라. 이리 기쁜 날 음주와 가무가 빠져서야 되겠느냐. 네, 대감마님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방에서는 가야금 12줄에서 가락이 한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거기 모인 사내들의 흥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라가고 있었으며 술에 질펀하게 취해서 모두 다 허리끈을 풀어놓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들어온 기생이 있사온데 한번 감상이라도 해보실렵니까? 그런 기생이 있으면 얼른 데려오너라. 이 고을에서 최고인 내가 먼저 만나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홍어 있으면 들어와서 대감마님에게 인사 올리거라. 이 말에 한 기생이 들어와 대감에게 인사를 올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기생은 바로 설혜아 씨인 게 아니겠습니까? 설혜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생에게 오늘 저녁 이대감이 루주에 온다는 말을 듣고는 지금껏 자신에게 돈을 받은 행수에게 찾아가 이번이 마지막이라 말하며 이대감이 있는 방에 넣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대감 나으리 소첩 인사 올립니다. 그래, 이리 옆으로 와서 앉아보거라. 네, 나으리. 설혜아 씨가 이대감 옆으로 가서 앉자 설혜를 들여보낸 기생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그거 아시옵니까? 지금 인사 올린 홍어는 아직 처녀랍니다. 그 말에 눈이 동그랗게 변한 이대감은 술을 몇 잔 더 들이키더니 오늘따라 술이 과한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가야겠으니 홍환어도 날 따라오거라. 그렇게 연회에서 먼저 빠져나온 이대감은 설혜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 다급하게 자신의 침소에 눕히니 설혜아 씨가 대감마님 소첩이 비록 기생이기는 하오나 이날 이때껏 다른 사내에게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으니 혼례의 예를 지켜주십시오. 마치 양반집 자제로 귀하게 자란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말하는 설혜의 말에 이대감은 더욱 흡족하였습니다. 이대감은 그렇게 설혜와 맞절을 하고는 합 한 줄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시고 나서 이대감은 설혜의 옷고름을 스르륵하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설혜의 심정을 이해하는 듯이 갑자기 고요하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대감은 만족하였는지 설의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던 설혜아 씨는 조용히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듯한 얼굴을 하고는 방을 빠져나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대감은 옆에 있어야 할 설혜가 보이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전날 밤 만족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기생집에서 설혜를 빼와 자신의 첩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너무 힘을 쏟은 탓인지 쓰러지듯이 다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대감은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머슴이 들어와 확인을 하였는데 이미 이대감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방에는 덩그라니 어제 먹은 합한주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의 가솔들은 술잔에 은 젓가락을 갖다 대어보았고 순식간에 은 젓가락이 시커멓게 변하자 급히 어제 드린 기생을 찾았지만 이미 설혜아 씨는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습니다. 그 시각 설혜아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내와 추억이 깃든 산속으로 들어가 낭떠러지 앞에 서서 결심이 섰는지 마지막 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부인 내가 돌아왔소. 내가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본 설혜아 씨는 자신의 서방이 살아 돌아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서방을 향해 뛰어가 그의 품 안에 안겨 자신의 한을 다 쏟아내듯이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대감 집으로 갔던 설혜의 서방은 이대감의 함정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부상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자마자 설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부둥켜 안은 채 서로를 한참 바라보며 말로 아닌 눈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평생을 놓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듯이 두 손을 꽉 잡고는 산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옛말에 선악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로 이대감이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맞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지요. 사람은 간혹 욕심에 눈이 멀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소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무리 욕심이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조선 선조 시절 전남 나주에 있는 고을에서 어느 야심한 시가 마님으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성과 장근육이 넘실거리는 걸로 보아 힘께나 쓸 것 같은 근육질 머슴들이 거친 산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 사이로 보여지는 마님의 외모가 심상치 않았는데 산을 타면서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팔이며 목은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산 여인으로 보였으며 이 아심한 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마님 정말 저희가 이래도 되나요? 그럼 내가 너희를 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는 부지런히 나를 위해 힘을 쓰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란다. 마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요. 정녕 마님께서 저희들을 감당해 낼 자신이 있으신지요? 내가 너희들도 감당 못할 듯 보이느냐? 아무쪼록 땀을 내어 하도록 하여라. 내 다 생각이 있으니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발걸음을 서둘러라. 거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네, 마님, 저희는 마님만 믿고 있겠습니다요. 지금 마님이 땀에 온몸이 흠뻑 적셔가며 그것도 이 아심한 시각에 혼자도 아닌 머슴 사내 여럿을 데리고 산을 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산을 타고 있는 마님은 얼마 전 나주 양반 가문의 아들인 김천일과 혼례를 치른 여인으로 시집오기 전 평판은 성품이 곱기 이를 데가 없고 이치에 어긋남이 없는 성품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집을 오고 나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덕아, 우리 저자의 구경이나 가자. 마님 또 나가자고요? 지난번 나갔다 와서도 꾸중 들으셨으면서 또 나가서 어찌하려고 그러셔요? 그거야 아무도 모르면 되지 않느냐. 지금 다 출타하신 거 아니야? 그거야 그렇기는 한데. 그럼 어서 가자꾸나. 너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야.
집에 아무도 없으면 마님은 밖으로 나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주막에서 장돌뱅이나 보찜을 커다랗게 진 외지 사내들을 보면 무슨 꿍꿍인지 웃으면서 다가가서는 술을 사주면서 접근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종 순떡이가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 넌 여기서 먹고 있거라. 난 저 사내에게 잠깐 볼 일이 있으니. 그날도 마찬가지로 주막에 마님과 여종이 들려 국밥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커다란 보찜을 들고 외지인으로 보이는 사내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쩌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러다가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넌 상관 말거라. 내 잠깐 다녀올 테니. 마님은 여종에게 그렇게 말하고 사내가 있는 자리로 향하였고 여종 순덕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마님이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웃다가 다시 심각한 얼굴로 변하기도 하는 등 그 사내와 한참을 대화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도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여종 순덕이는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봐 마님에게 다가가서는 마님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요. 조금 있으면 대감마님이 집으로 오실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가야 불호령을 피할 수 있어요? 여종의 말에 마님은 못내 아쉬운 듯이 사내를 쳐다보았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마님은 할 수 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지아비가 아닌 시아버지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님은 매번 밖을 나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피곤했던지 낮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날도 해가 중천이지만 곤히 자고 있었으니 이에 시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해가 지금 중천인데 어찌 너는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야? 아버님 그게 아니었고 제가 오전에 저자에 잠깐 갔더니 몸이 피곤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린 게야. 시집 본 지가 언젠데 매일 저자 아니면 낮잠이나 자고 있냐 말이다. 내 너의 심성이 곱다는 건 안다. 하지만 심성이 고운 거랑 사람이 게으른 거는 다른 문제인 건 알고 있느냐?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면 서방을 도와 가문을 일으켜 세우거나 그것도 아니 된다면 시가의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해야지.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야?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주눅이 들만도 한데 마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서방님이 높은 관직을 얻어 가문을 세우는 건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문제라 어찌하기 힘들고 시가의 재산이라도 불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제가 가진 거라고는 북디붉은 이 맨주먹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저도 너무나 답답하여 이리 낮잠을 자는 거랍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맹랑한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었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가 이참에 며느리 말을 꼬투리 삼아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붉은 주먹에 곡식 30섬을 쥐어줄 테니 어디 한번 불려서 와 보거라.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을 할 만도 한데 마님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히려 지금껏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눈빛이 변하더니 아버님 그건 저한테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한테 정말 실망이구나. 그게 아니었고 아버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느다란 팔로 어찌 30호를 들고 나를 수 있겠사옵니까? 소도 몇 마리 내어주셔야 어떻게든 가지고 갈 거 아니옵니까? 며느리가 더욱 당돌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시아버지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 소를 3마리 내어주지. 그럼 이제 되었느냐? 그런데 이게 웬걸. 마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바로 힘이 좋고 튼실한 머슴들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버님, 곡식과 소를 기반으로 가산을 불리려고 하면 곡식을 들어줄 머슴도 필요하고 소를 몰아줄 머슴도 필요하니 5명의 사내를 내어주십시오. 그래, 그럼 알겠다. 이제 끝이냐? 딱 하나가 남았사온데 그건 제가 어떻게 재산을 불리던 캐묻지 말아주세요. 저만 믿고 계시면 재산을 불려오겠습니다. 오냐? 내 너의 조건은 다 들어줄 테니 일이 틀어졌을 경우에 책임은 단단히 질 생각을 하거라. 청구 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천일의 아내는 시집을 온 날부터 밤낮으로 잠자는 것을 일로 삼았으며 시아버지와 신랑이 끝에 벼 수 30섬과 소 몇 마리 그리고 노비 5구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고 말한 뒤 받은 걸 전부 챙겨서는 사내 머슴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시아버지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왜 혼자인 것이냐? 곡식이며 소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사내 머슴들은 다 어딜 간 것이야? 아버님 저랑 하신 약조는 다 잊으신 건가요? 너무나 당당한 며느리의 태도에 그만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마음만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며느리는 그날 이후 재산을 불리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지속하는 모습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지금 시아버지를 우롱하는 것이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몰라서 묻는 것이야. 재산을 불린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게 시아버지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제가 어찌 아버님을 우롱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얼마간의 시간만 주십시오. 100냥이던 1000냥이던 아버님에게 내놓겠습니다. 오냐 말 잘했다. 이달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 볼 터이니 알아서 하거라. 하지만 약조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우롱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약속을 지키면 다시는 이런 걸로 저를 혼내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아버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밤 김천일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상한 대화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여길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요. 거기가 아니에요, 서방님. 거기 말고 좀 더 밑으로 손을 옮겨주세요. 여기 말이요. 네, 거기요, 거기. 이제야 만족스럽네요. 이제 그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살살 약을 올리듯이 하셔야죠. 이렇게 쓱 하고 손을 갖다 놓으면 되겠어? 네, 그렇게요. 이제야 좋네요. 좀 더 계속 해주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둘의 대화에 머슴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만 갈 뿐이었고 열흘이 넘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시아버지는 약속한 시한이 있어 우라통이 터져 속만 타들어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김천일은 밤잠도 자지 못하고 부인과 그러다가 뜬금없이 하루는 외출하고 들어오더니 부인과 함께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여기 1000냥이옵니다.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느냐? 행여나 남을 속여서 가지고 온 것이라면 난 받을 수 없다. 아버님 그게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기한을 잡은 그날 김천일이 걱정스러워 부인에게 아버지에게 그만 용서를 비는 게 어떻겠소? 용서라니요? 그렇지 않소. 부인이 어딜 가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온단 말이오. 왜요? 제가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뭘 그렇게 고깝게 듣고 그러시오. 단지 걱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걱정이 되시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나요? 도와주고 말고요, 부인. 말만 하시오. 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소. 그럼 혹시 이대감이라고 아시나요? 이 고을에서 이대감을 모르는 자가 있어. 고을 최고의 부자에다가 내기 장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 아니오. 그럼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며칠 있다가 이대감 집에 기별을 넣어서 내기 장기를 두자고 하시면 되옵니다. 부인 어찌 그러시오. 소문에 이대감 장기 실력이 너무나 출중하다고 하는데 내가 상대나 되겠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장기를 배웠사온데 필승 전법이 있답니다. 열흘 정도만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배우시면 서방님의 자질이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사옵니다. 뭐 알겠소. 속는 셈 치고 일단 한번 배워봅시다. 그렇게 김천일은 부인에게 장기를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하면 할수록 부인이 알려주는 수의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천일은 살면서 놀이삼아 배웠던 장기가 부인이 알려준 수를 배우니 세상 이런 수가 있었나 싶어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의 묘수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김천일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였죠. 뭐 다 좋소이다 부인. 그런데 부인 말대로 다 이긴다 쳐도 이대감도 사람인데 계속 지는 장기에 큰 돈을 걸겠소이까? 서방님 어찌 그걸 제가 모르겠사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김천일의 아내는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그 방법이 그날 밤 그런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는 방법이었던 거였죠. 다음 날
김천일은 바로 이대감을 찾아가 내기 장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대감은 껄껄거리며 웃다가 이내 그 웃음을 멈추더니 내 아무리 내기 장기를 좋아한다고는 하나 어찌 초짜를 상대로 벗겨 먹을 수 있겠소. 그리고 내 한 번도 자네가 내기 장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꿍꿍이로 일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단 말이오. 썩 물러나시게나. 이대감이 그렇게 말하자 김천일은 아내가 말해준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 이대감은 자신이 질 것 같으면 내기를 하지 않는다고 다들 말하던데. 네, 알겠소. 나를 두려워 피하시니. 나 또한 하수랑 해봤자 무슨 재미로 장기를 두겠소. 김천일은 이대감의 내기 거절에 오히려 살살 약을 올려버렸고 이대감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껏 장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도 무시받은 적이 없어 더욱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시라,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네만 거참 이리 오시오. 내 본때를 보여줄 테니. 이대감은 김천일의 말에 약이 바짝 올라 거절한 내기를 오히려 자기가 하자고 매달려 버린 거였죠. 그럼 한 수 가르쳐 드려볼까요? 계속 그러시네. 한 수를 가르쳐 주시건 배우시던 일단 한 판 두어봅시다. 그리고 잘하시겠지만 전 절대 그냥은 안 둡니다. 그것도 모르고 왔을까 그러시오. 첫 판에 100냥 어떻소? 그럽시다. 그런데 첫 판의 장기가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대감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보시오. 상대가 안 된다고 내 몇 번이나 말했지 않소? 그저 풍만 그리 심해서야. 집에 가는 길에 사내도 아니니 달린 그거나 떼어놓고 가시오. 이대감 한 판만 더 하시오. 쪼잔하게 한 판만 하고 끝내려고 하십니까? 사내라면 본디 3세판이라고 하지 않소. 거 안 된다고 해도 그러시는 게요. 뭐 좋소이다. 그럼 이번에는 500냥이 어떻소? 알겠습니다. 지고 나서 후회나 하지 마시오. 후회는 그쪽이 할 것 같소만. 오늘 김씨 집안 돈은 다 내 것 같소이다. 그렇게 두 번째 내기 장기가 시작되었는데 첫 판이랑은 틀리게 팽팽하게 펼쳐지더니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간게요?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어찌 이렇게 외통수가 되는 거지? 조금 전 우쭐대던 사람 어디에 계신 거지? 이런. 내 앞에 있었습니까? 하도 술을 두지 않으시길래 귀신이 잡아라도 간 줄 알았소이다. 이대감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김천일이 두 번째 판부터는 대놓고 자기를 약올리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기까지 했으니 너무나 기가 차 이대감은 숨조차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한 판 더 하시겠소? 내 입이 방정이지. 3세판이라고 먼저 말해버렸으니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고 계시오.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잘 두는지 결과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그럽시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천냥이 어떻겠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천냥에다가 고립구에 있는 전답을 모두 걸겠소. 이대감은 너무나 분한 나머지 김천일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생각에 천냥을 더해서 전답까지 걸어버렸고 이대감의 이런 모습에 김천일은 쾌재를 부르면서 마지막 장기를 두었으며 그 한 번의 승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였죠. 청구 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천일의 아내가 모름지기 3판 양승으로 내기를 하십시오. 초국은 거짓으로 져주고 2국과 3국은 근근히 이기십시오. 노적을 얻은 후에도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금 자웅을 겨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모름지기 신묘한 수를 내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착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김천일은 이 돈을 어찌하여 할지 몰라 고민을 하였는데 부인 이제 이 많은 재물을 어찌 한단 말이오. 서방님 지금부터 제 말에 묻지 말고 따라주실 수 있나요? 내 부인 말이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테니 어서 말해보시오. 그럼 서방님, 오늘부터 당장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워 혼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집에 상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너무 궁색하여 끼니를 거르는 집이 있으면 그 돈을 쓰세요. 그리고 신분을 떠나 머리가 비상하거나 무예가 뛰어나신 분은 무조건 집으로 초대하셔요.
제가 술과 고기는 부족하지 않게 매일 준비할 테니까요.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천일의 아내는 궁색하여 혼인할 수 없고 궁색하여 초상을 치르지 못하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양을 나누어 주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세월을 보내었는데 조선의 비극적인 날인 임진년이 다가와 버렸고 외국이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략하고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큰일이 났사옵니다. 왜군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왜군이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아버님, 서방님, 결국 일이 되었네요. 일이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여, 부인? 왜군이 드디어 쳐들어왔네요. 서방님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서둘러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의병이라니요. 네, 서방님. 지금 나라가 외놈에 의해 도륙을 당하게 생겼는데 서둘러 의병을 일으켜 물리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의병을 일으킨단 말이오. 지금껏 서방님 손으로 혼례를 시킨 집이 몇이며 굶어 죽지 않은 자가 몇입니까? 그 사람들이 서방님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부인 그러면 이 모든 걸 예상하고 나에게 그리 시켰단 말이오. 네, 서방님. 어려운 사람을 돕고 머리가 비상하며 무예가 뛰어난 자를 사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사옵니다. 청구야담 기록에 따르면 김천일의 아내가 제가 평소 당신에게 가엾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여 영웅들과 교제를 맺도록 권했던 것은 이 같은 때를 당해 힘을 얻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소. 전란이 일어나는 건 또 어찌 알았단게요? 제가 왜 그 추문을 들으면서까지 주막에 들려 외지 사내들에게 술을 사줘가며 이야기를 들었겠사옵니까? 그랬습니다. 김천일의 아내는 저자에 다니면서 외지 사내들에게 외국의 소식들을 전해 들었고 잦은 외나라 사신들이 들어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외국이 통일되었다는 소리에 곧 조선으로 침략해 올 거란 걸 짐작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다음 날 김천일이 의병을 모집한다는 소리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지원하였고 옆고을까지 소문이 퍼져 열흘 만에 장정 5,000명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천일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생겼으니 그건 의병들이 먹어야 할 군량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김천일이 의병들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의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고 엄청난 쌀을 실은 수레가 마을로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옆에 있던 김천일의 아내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서방님. 이걸 전부 부인이 마련한 거요. 네, 서방님. 시집오고 나서 아버님이 주신 곡식과 소들이 저렇게 변한 거랍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곡식과 소를 받은 그날 밤 김천일의 아내는 사내 머슴들에게 전부 들게 하고는 그 길로 바로 무주로 향하였고 머슴들에게 곡식과 소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어주며 화전을 갈아 벼농사를 짓게 하고서는 거기에 나오는 쌀을 반출하지 말고 모두 저장하라고 지시를 해놓았던 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김천일의 아내는 아버님 어서 저희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전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어디로 간단 말이냐? 무주에 저희 식구들이 지낼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요. 청구야담에 따르면 시부모님께서 피란할 땅은 제가 이미 무주 땅에 경영해 두었고 집과 곡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군량을 갖추고 준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천일은 창의사라는 벼슬을 받아 임진왜란 당시 많은 활약을 펼쳤는데 여기서도 아내의 내조가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김천일의 아내가 출병하는 의병들에게 오치를 한 박을 반으로 잘라 방어구로 달아주면서 쇠로 만든 박도 몇 개 건네주었는데 전투를 치르고 회군할 때 꼭 왜군에게 쇠로 된 박을 던져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에 왜군은 의병이 던진 쇠로 된 박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의병은 쇠로 된 박을 차고 있는데도 걸음걸이가 마치 나는 듯이 행동하니 의병 하나하나의 힘이 가히 대단하구나. 이러한 까닭에 외병이 김공의 군대만 보면 싸우지 않고 바람 앞에 풀처럼 쓰러지고 말았던 거였죠. 이처럼 김천일이 기적적인 공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한 김천일 아내가 보인 내조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옛말에 안불망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과 위기는 돌고 도는 것이므로 태평한 시기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김천일의 아내는 작은 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였으며 결국 위기가 닥쳐왔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이를 대비해서 평화롭게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후자에 해당되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길 빌어봅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함안땅 근처에 짐승들도 이미 잠이 들었을 것 같은 야심한 시간, 그것도 깊은 산속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얼마나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톡하고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폐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모를 가진 여자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사내가 둘 사이 한 치의 공간도 없이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으리. 참을만 합니다. 참을만 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요. 비를 맞아서 그런 게지요. 나으리도 많이 젖으셨네요. 그녀는 비를 얼마나 맞았던지 저고리며 치마가 흠뻑 젖어서 주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폐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은은하게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의해 산에는 그녀가 너무나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면 이리로 기대시오. 내 어깨만 내어드리리다. 나으리 마음은 알겠으나 어찌 오늘 처음 본 사내에게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낭자 그러지 말고 기대시오. 그대를 오늘 처음 본 사이는 맞으나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오늘 처음 본 게 뭔 대수겠소. 지금은 서로 의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소이다. 나으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잠시만 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으리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고는 나으리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녀와 사내는 지금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현재 누군가에게 위급하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어버린 두 사람의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아버지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을에 알아주는 한량으로 물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건 물론이었고 저자에 나가 유기전 앞을 지나며 행패를 부려 그날그날 술값을 마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이러나? 제발 이러지 좀 말게. 내가 뭘 어쨌다고? 누가 보면 태태 부리는 줄 알겠구만. 이게 태태 부리는 게 아닌 뭔가? 입구에서 안방 마냥 누워있는데 누가 들어오겠나? 여기도 행수 땅인감?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이 힘들어 누워있겠다는데 뭐 보태주기라도 했어. 신경 쓰지 말고 장사나 하시오. 알겠네, 알겠어. 정 그렇게 피곤하면 저기 주막에 가서 쉬게나. 그의 행패에 참지 못한 행수는 탁주값을 쥐어주며 보내기가 일쑤였고 그는 하루 이틀 하는 행동이 아닌지 슬며시 웃으며 자연스럽게 그 돈을 받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런 아버지 곁에는 초유갱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내들을 홀리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은 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효심 또한 얼마나 깊었던지 매번 아비가 사고를 치고 다니면 행여나 옥에 갇힐까봐 밤잠도 자지 않고 남의 집 일을 해서 어떻게든 수습해주는 딸 노아가 있었고 그날도 아비가 사고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야, 너희 아버지 관하로 끌려갔어. 이 일을 어쩌냐? 평소 노아의 신세가 불쌍하여 일거리만 있으면 물어와 주던 동네 아낙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는 큰일이 났다며 노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 치는 거 하루 이틀인가요?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나겠죠 뭐. 지금 곤장이 문제가 아니여. 너희 아버지가 글쎄. 그러면서 이어서 아낙이 노아의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노아는 그만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낙이 전한 말은 노아의 아버지가 주막에서 술에 취해 외지 사내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손에 마가 꼈는지 노아가 수습하지 못할 일을 벌려버린 거였죠. 너무나 놀란 노아는
그 즉시 관아로 달려갔으나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관아를 들락거리며 알고 지내던 포졸만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너가 여기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것만 알려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일은 사안이 엄중해서 사또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양에서 차사가 내려와 판결할 거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보통 한양에서 차사가 내려오면 판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만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포졸의 말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노아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사가 오면 울 아버지는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떡해? 아니야, 방법이 있을 거야. 생각해야 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그런 생각으로 밤새도록 고민하던 노아는 아침이 밝아올 때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즉시 채비를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어인일로 찾아온 게야. 노아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기루였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저를 기적에 올려주셔요. 얘 봐라. 너 기생이 된다는 건 어떤 걸 감수해야 하는지 알고는 하는 말이야. 그것도 모를까요? 대신 미리 돈을 좀 내어주실 수는 있나요? 뭐 그건 어렵지는 않다마는 알겠다. 너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 하는 거겠지. 더 이상 묻지는 않으마. 노아의 미모에 기루의 행수는 두말하지 않고 노아를 기생으로 받아들였고 노아는 행수에게 받은 돈을 들고는 관아에서 일하고 있는 형방을 찾아가 모두 쥐어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형방은 노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줄 알고 노아가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 모습에 노아가 말하기를 형방 나으리,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는 없으시나요? 도대체 어떤 부탁을 말하는 게야? 풀어달라는 소리만 아니면 너의 부탁을 들어주마. 제가 알기론 한양에서 차사가 내려온다는데 맞나요? 며칠 있으면 도착하실 게다. 그건 왜 묻는 것이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바로 차사 나으리가 내려오시면 저희 기방으로 모시고 오셔서 연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그 돈을 전부 드릴게요. 노아의 말에 형방은 차사가 도착하면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돈까지 쥐어주며 기방으로 데려와 달라는 소리에 너무나 기뻤지만 최대한 표시를 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정말 그것뿐이냐? 네, 형방 나으리. 어렵지만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그리 하도록 하겠다. 며칠 후에 연통을 넣을 테니 제대로 준비해 놓거라. 그렇게 형방에게 약속을 받아낸 노아는 기루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며칠 후 함안에 도착한 차사에게 형방은 다가가 여독을 풀자며 노아가 있는 기방으로 차사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차사를 맞이하게 된 노아는 자신의 길을 한껏 발산하며 지극정성으로 차사를 모시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노아와 차사 둘만 남게 되었는데 이미 차사는 노아의 미모에 흠뻑 빠져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차사 나으리, 소첩의 저고리는 지금 풀지 못하옵니다. 지금은 풀지 못한다니. 갑자기 왜 그러냐 노아야. 청이 하나 있어온데 그것만 들어주신다면 소첩은 모든 걸 허락하겠습니다. 이미 노아의 매력에 흠뻑 빠진 차사는 뭐든지 들어주겠노라 약조를 하였고 그 말에 노아는 아버지 판결을 하지 말고 돌아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정말 노아의 부탁에 함안을 찾은 차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한양으로 돌아가 버렸고 조정에서는 그냥 돌아온 차사를 문제 삼아 파면해버리고는 어서 이 일을 해결하라며 다른 차사 3명을 더 보냈는데 가는 족족 노아의 미모에 빠진 차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진노한 임금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다. 어찌 하만의 기생만 만나면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자도 저리 맥없이 녹아 없어진단 말이냐? 그래, 이번엔 또 누가 나서 볼 텐가? 임금님의 진노에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자신이 갔다가 다른 처사들처럼 관직을 내려놓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을 때 평소 강직함과 정사를 볼 때 그 누구보다 엄격했던
사원부 지평인 안남이 나섰습니다. 전하, 준엄한 왕명을 받고 옥을 다스릴 자가 기생에게 현혹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걸 보니 필시 노하는 요물일 것입니다. 제가 내려가면 얼굴조차 보지 않을 것이고 판관들을 홀린 죄를 엄히 다스려 이번에는 반드시 치욕을 결말 내겠사옵나이다. 그래 자네라면 내 믿을만하지. 어서 함안으로 달려가게나. 네 전하. 그렇게 차사로 임명받은 안남은 발길을 서둘러 함안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남은 괘씸한 노아를 빨리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함안이 40리쯤 남게 되었고 드디어 마지막 산을 넘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 안남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서 풀숲에 몸을 숨기고는 그들을 지켜보는데 나무 사이로 험상궂은 사내가 보였고 그 사내의 팔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빨리 따라오너라.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기는 너는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제가 그걸 어찌아옵니까? 그럼 지금부터 잘 보아놓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서방이니라. 평생 배필로 행복하게 살아보자구나.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안남은 풀숲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아무리 보아도 여인이 사내에게 보쌈을 당해 곤경에 처한 걸로 보였고 비록 노아를 처벌하는 길이 바쁘다고는 하나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내로서 보지 않았다면 모르나 보고 지나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여인을 잡고 가는 사내에게 몰래 다가가 온 힘을 끌어올려 일격을 가하였고 그 사내는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몰랐으나 그 사내를 쓰러뜨리고 놀란 여인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만 헉하고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놀란 눈을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여인의 미모가 달빛에 의해 드러났는데 그 여인의 미모가 오히려 달빛이 빛을 잃을 정도였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괜찮으시오. 어서 저랑 여길 벗어납시다. 언제 저 사내가 일어날지 모르니.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다른 사내들의 소리가 들려오더니 어느새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들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내의 부하들이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떨어져 있다가 두목이 너무 늦자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안남은 무작정 여인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달렸고 한참을 내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죠. 처음 와보는 산길에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안남이었고 거기에 더해 비까지 오기 시작하자 안남은 여인의 앞이지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내 여기가 초행이라 그러니 혹시 비를 피하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알고 있어이까? 선비님 그럼 저쪽으로 가요. 저기로 가면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있답니다. 정말 다행이오. 어서 거기로 갑시다. 그렇게 그들은 폐가로 향하였고 발걸음을 옮긴 지 얼마 안 가 툭하면 쓰러질 것 같은 폐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 비소리 이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 왈패들이 돌아간 듯합니다.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소이다. 차사의 말대로 지금 밖에서는 비소리 외에 왈패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 당장 일어나 고을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경황이 없어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하였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여인은 선비에게 감사하다 말하며 괜시리 얼굴을 붉히는데 안남은 그녀의 모습에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판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있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지금 여기서 아무런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녀를 놓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진 안남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낭자, 나도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낭자와 인연을 맺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소이다. 낭자의 마음을 얻고 싶소.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저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또한 선비님과 같은 마음이랍니다. 하지만 함자도 모르는데 선비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두렵사옵니다. 오늘 우리가 연을 맺었다는 증표로 여기에 선비님의 함자를 적어주실 수 있으시나요?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의 새하얀 팔뚝을 쑥 내밀었고 안남은 서둘러 보찜에서 붓을 꺼내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그녀의 팔뚝에 적어주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선비님의 여인입니다. 이리 오시오. 그렇게 그날 밤 그둘의 인연은 한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안남은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행여나 왈패들을 만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관하로 출발하였고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안남은 도착하자마자 현방에게 지금 옥에 잡혀있는 노아의 아비는 물론이고 기루에 가서 노아마저 잡아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형방은 포졸들을 이끌고 노아를 잡아들였고 자신이 한양에서 출발할 때 다짐했던 대로 노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포졸들에게 노아를 끌고 나올 때 뒤를 돌아서게 하고 나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기생 노아렸다. 감히 국법을 처리하기 위해 내려온 처사들을 농락한 죄. 실로 가볍지가 않으니 너의 아비보다 너부터 벌하여야 하겠구나. 차사 나으리, 저는 억울하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를 마주보시며 소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수는 없으시나요? 나는 다른 처사들과는 다르다. 너의 미모가 가히 출중하기는 하나 나를 홀리려고 그러는 줄 내 모를 줄 아느냐? 차사 나으리, 그렇게 저랑 얼굴을 맞대시기 싫으시다면 저의 억울함을 글로 전달하겠습니다. 안남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지금껏 관리를 농락한 노아이기는 하나 혹시나 자신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던 거였습니다. 좋다. 내 그럼 너의 억울함을 들어볼 터이니 글로써 나에게 전달하거라. 그 말에 노아는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적어 차사에게 전달을 하였는데 노아가 적은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던 차사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 심각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노아가 차사에게 건넨 글 내용은 다음과 같았으니 노아의 고운 팔에 이름 쓰니 그 뒤던가. 살결에 새긴 글이 글자마다 분명한데 차라리 낙동강이 말라 없어도 맹세한 첩의 마음 변할 길이 있으랴. 노아의 글을 전부 읽은 안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글귀에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차사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멈추고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뒤돌아 서 있는 노아 앞으로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하였는데 안남의 눈에 들어온 노아의 얼굴은 어젯밤 자신이 첫눈에 반한 그 낭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당신이? 안남이 임금의 어명을 받은 그날 다른 사람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으니 그건 다름 아닌 노아에게 반해 관직을 떠났던 차사였고 그때까지도 노아에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관리는 빠르게 사람을 보내어 노아에게 이 소식을 알린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노아는 서둘러 안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였는데 이리저리 알아보고 내린 결론은 이번에 내려오는 차사는 자신이 노아라는 걸 알면 절대 넘어오지 않는 뚝심 있는 사내란 거였죠.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번에는 절대 기방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인데. 발걸음은 뭐람? 내가 노아라는 걸 알면 보자마자 옥에 가두지나 않으면 다행인 것을. 이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노아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래, 내가 노아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비련의 여인이 되어주면 더욱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노아는 그 즉시 기방에서 부리는 사내 머슴들을 모아서 한양에서 함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40리 떨어진 칠원에서 안남을 기다렸고 미리 정찰을 보냈던 머슴이 안남을 발견하자마자 그 근처로 가서 마치 자신이 보쌈을 당하는 척 연기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나를 대한 사람은 누구이고 지금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노아에게 전부 가버린 차사는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나으리, 아버지는 저에게 하나 남은 가족입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저는 절대 아버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와의 인연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냥 이대로 되돌아가 주실 수는 없으시나요? 비록 노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으나 안남의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말없이 관할을 나가게 되었고 자신도 다른 차사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관직을 벗어던지고 말았습니다. 안남이 그렇게 힘없이 떠나는 걸 뒤에서 지켜보던 노아의 표정이 비록 아버지 때문에 그리하였지만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준 차사를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백성들은 기생 노아가 살고 있는 함안에만 가면
차사들은 노아의 미모에 홀려 자신의 일을 하지 못했단 걸 비꼬아 하만차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색된 기생 노아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노아의 이야기는 1587년 지방지인 함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원걸종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봉양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뜻하는데, 이야기 속 노아도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이기는 하나 자신의 모든 걸 내던져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켜내려고 하는 효심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용량이 침부되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